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은 총 몇 개일까요? 바로 며칠 전 나사에선 굉장히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가장 마지막 65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이 목록에 추가되면서 드디어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의 총 개수가 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그 존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은 총 5,005개이죠.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한 외계 행성 후보 천체는 8,70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확인된 이 5,000여 개의 외계 행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35%는 미니 해왕성 타입의 행성들입니다. 해왕성, 천왕성보다 크기가 살짝 작고 행성 전체는 얼음과 가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으로는 지구와 해왕성 사이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대한 암석 행성, 슈퍼 지구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목성 정도 또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죠. 그리고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 온도와 환경도 적당해서 생명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외계 행성이 대략 4%를 차지합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개수가 5,000개를 넘게 된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해서 나사는 이 외계 행성들이 발견된 순서에 맞추어서 매력적인 음악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잠깐 들어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컨펌된 외계 행성 개수가 5,000개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서 나사가 제작한 이 축하 영상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찍히는 붉은 점이 있습니다. 주기 진동, 타이밍 베리에이션 방법으로 찾아낸 최초의 외계 행성이죠. 1992년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알렉산드르 볼시차는 동료 데일 프레일과 함께 거대한 전파망 환경을 활용해서 한 별을 관측했습니다. 바로 지금은 무너지고 강제로 은퇴해버린 지름 300m 크기의 커다란 RS15 전파망 환경이죠. 당시 이들은 천여자리 방향으로 2300광년 정도 거리에서 아주 빠르게 자전하면서 고속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중성자별 펄사 B115712를 관측했습니다. 펄사는 자전축에 대해 살짝 기울어진 방향으로 에너지 빔을 토해내며 굉장히 짧은 주기로 빠르게 자전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마치 등대 불빛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에서 봤을 때 펄사의 에너지 빔이 주기적으로 밝게 보였다가 어둡게 보였다가를 반복하게 되죠. 당시 관측된 펄사 자체는 대략 6.22m초의 아주 짧은 주기로 자전했습니다. 그런데 펄사가 방출하는 에너지 빔의 관측 패턴을 분석한 결과 펄사의 자전 주기가 미세하게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를 반복하며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것은 펄사 바로 곁에서 공전하고 있는 외계 행성에 의해 벌어진 미세한 공전 주기의 변화였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 당시 볼시차는 펄사 곁에서 각각 지구의 3배, 4배 질량을 갖고 있는 외계 행성이 67일과 98일 주기로 맴돌고 있다고 발표했죠. 두 행성 모두 주기가 아주 짧은 만큼 중심의 펄사로부터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 수준에 불과한 아주 짧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이 펄사 주변의 더 안쪽과 더 바깥쪽에서 새로운 외계 행성이 하나씩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펄사 곁에선 총 4개의 외계 행성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펄사 곁에서 가장 멀리 2.6AU 거리에서 발견된 마지막 외계 행성은 사실 덩치 큰 평범한 행성이 아니라 지구 질량의 10,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소행성이나 해성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 천체는 최초로 펄사 곁에서 발견된 외계 해성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펄사 주변의 외계 행성에선 생명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중심의 펄사가 아주 강력한 빔을 주변으로 토해내면서
주변 외계 행성들은 강력한 항성풍과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밌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극단적인 별 곁에서 발견되었죠. 다들 태양과 같이 평범하게 타고 있는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찾게 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작 그 최초의 주인공은 빠르게 자전하며 주변 행성에 위험한 방사선을 토해내고 있는 펄사 주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인류의 외계 행성 발견의 역사의 첫 단추가 출발하게 되었죠. 이후 잠잠했던 영상 초반 1996년으로 넘어가면서 은하수 아래쪽에서 새롭게 분홍색 점 하나가 찍힙니다. 바로 1995년 10월 시선 속도 레디얼 벨로시티 방법을 통해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 페가수스 자리 51b이죠. 1995년 당시 천문학자 디디에 퀘얼로즈와 미셸 메이어는 프랑스에 위치한 오트 프로방스 천문대에서 별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별 곁에 육중한 외계 행성이 함께 돌고 있다면 그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중심의 별도 미세하게 뒤뚱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땐 중심 별 자체가 미세하게 지구 쪽으로 다가왔다가 다시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진동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은 별빛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파장에 변화하는 도플러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당시로선 굉장히 새로웠던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페가수스 자리의 51번 별에서 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50광년 거리에 놓인 페가수스 51번 별 곁에서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천문학자 제프리 마시와 볼 버틀러가 릭 천문대에서 추가 관측을 진행했고 이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이 외계 행성에게 신화 속 페가수스를 타고 다닌 벨로로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5년 국제천문연맹 IAU는 이 외계 행성의 공식 별명을 라틴어로 절반을 의미하는 단어 디미디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의 질량이 목성의 절반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목성 질량의 절반 정도인 외계 행성은 굉장히 많을 텐데 당시로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들이 계속 발견될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네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외계 행성은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태양처럼 지극히 평범한 별 주변에 있었습니다. 앞서 최초로 외계 행성의 존재가 확인되었던 극단적인 별 펄사와 달리 좀 더 일반적인 생명체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별이었기 때문에 이 발견은 더욱 중요했죠. 그래서 지난 2019년의 노벨 물리학상도 이들보다 앞서 펄사 곁에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바로 태양과 같은 평범한 별 주변에서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최초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던 주인공 볼시찬 입장에선 다소 서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아쉽게도 이 행성 역시 생명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심 별 자체는 우리 태양보다 11% 정도 살짝 더 무거운 얼추 비슷한 수준의 별이지만 그 곁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페가시 51b는 목성보다 크기는 50% 더 크지만 질량은 절반 수준으로 가벼운 가스 행성입니다. 게다가 이 외계 행성은 고작 4일 정도의 아주 짧은 주기로 중심 별에 바짝 붙어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은 거의 1000도에 가깝게 아주 뜨거운 온도로 달궈져 있죠. 이러한 종류의 외계 행성을 목성처럼 덩치는 크지만 중심 별에 지나치게 가까워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뜨거운 목성형 타입, 핫 주피터 타입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2009년 4월 6일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케플러는 오직 외계 행성 탐색만을 목표로 제작된 외계 행성 전문 사냥꾼이었죠. 특히 앞서 외계 행성 탐색의 주류였던 시선 속도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전했습니다. 중심 별 곁을 맴도는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주기적으로 가리고 지나가면서 별의 밝기가 조금씩 어두워졌다가 다시 원래 밝기로 돌아오는 트랜짓을 활용했죠. 그리고 드디어 케플러는 2011년 첫 암석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560광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지구의 1.4배 정도의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암석 외계 행성 케플러 1b였죠. 앞으로 수천 개나 이어질 케플러의 역사적 발견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행성은 중심별 곁에서 겨우 20시간의 짧은 주기로 아주 작은 궤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행성 자체는 지나치게 뜨거운 온도로 달궈져 있어서 생태계 자체는 기대하기 어려운 마그마 행성으로 추정되죠. 이후 2014년을 넘어가면서 케플러의 본격적인 대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은하수 왼쪽 살짝 윗부분을 보시면 갑자기 보라색 점들이 마구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케플러가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했던 백조자리 부근의 은하수 주변 관측 영역입니다. 케플러는 백조자리 부근의 10도 너비의 정사각형 모양의 밤하늘을 쭉 조준했는데요.
이 관측 영역은 하늘 전체 면적의 0.25%에 해당합니다. 쭉 뻗은 팔 끝에 펼친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죠. 큰 곰자리 국자로 2스쿱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케플러는 바로 이 한 방향의 하늘에서만 집중적으로 외계 행성에 의한 트랜짓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0개 가까운 외계 행성을 찾아냈죠. 사실상 5,000개를 갓 넘긴 지금까지의 발견 대부분이 케플러 혼자서 리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백조자리 주변의 하늘에서 트랜짓 방식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을 의미하는 보라색 점들이 마구 찍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수백 개씩 외계 행성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백조자리 부근의 케플러의 관측 영역이 빽빽하게 채워지죠. 그런데 2012년과 2013년 두 번이나 연이어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는 리액션 휠이 고장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백조자리 방향의 특정한 한 방향의 하늘만 쭉 조준했던 케플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관측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로 이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망원경 자체의 자세 제어 휠 대신 각진 망원경의 몸체로 비춰지는 태양빛 자체를 활용해서 자세 제어에 쓰는 것이죠. 각진 망원경의 몸체 양쪽 방향으로 정확히 똑같이 광합이 작용하면서 망원경의 시선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리액션 휠 대신 태양빛의 광합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케플러의 두 번째 인생 K2 미션이 시작되었죠. 정말 인류의 아스트랄한 기술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K2 미션이 시작되면서 케플러가 바라보는 시야의 방향도 크게 변화했는데요. 원래는 백조자리 주변 방향의 특정한 한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한 채 관측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자세를 고정할 수 없게 되었죠. 대신 태양 주변을 맴도는 동안 망원경의 몸체를 비추는 태양빛의 각도를 고정한 채 망원경 자체가 공전하면서 망원경이 바라보는 방향도 둥글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2 미션이 시작된 2013년 이후의 영상을 보시면 은하수 위아래로 하늘 전역을 둥글게 휩쓸고 지나가면서 케플러가 발견한 보라색 점들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외계 행성 사냥꾼의 역할을 해준 케플러는 2018년 11월 결국 연료가 모두 고갈되었고 이렇게 케플러의 미션은 공식 종료되었죠. 하지만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를 관측해준 덕분에 케플러 망원경 자체는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미처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케플러의 데이터 유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마침 케플러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 같은 해 4월 우주로 올라갔던 케플러의 동생 테스 망원경도 케플러와 똑같이 트랜짓을 활용해서 외계 행성들을 연이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케플러를 올릴 때만 하더라도 천문학자들조차 외계 행성이 이렇게나 흔하게 발견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백조자리 부근의 한쪽 방향의 하늘을 아주 먼 거리까지 쭉 바라보면서 외계 행성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별 곁에 외계 행성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는 케플러 때와는 다르게 훨씬 가까운 범위의 좁은 우주 안에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인류가 직간접적으로 탐사할 만한 이웃한 외계 행성, 특히 생명체가 살 법한 가까운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바로 테스의 주 목적이죠. 한편 영상 속에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하수 중심 벌지 주변에 수두룩하게 찍힌 연두색 점들이죠. 이것은 마이크로 렌징, 미시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해 발견된 외계 행성들을 의미합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데 마이크로 렌징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외계 행성이 먼 배경별 앞을 우연히 지나갈 때 외계 행성의 미약한 중력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작게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먼 배경별의 별빛이 휘어지면 그 배경별의 별빛이 아주 잠깐 살짝 더 밝게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아주 먼 거리에 놓인 배경별 앞으로 또 다른 외계 행성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아주 드문 행운이 따라줘야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딱 우리가 관측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이 엄청난 우연이 벌어지는 절묘한 타이밍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아주 덩치가 작은 외계 행성도 발견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행운이 너무 드물게 벌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별들이 더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할수록 이 까다로운 행운을 더 자주 노릴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가장 높은 밀도로 별들이 채워져 있는 우리 은하 중심부 쪽을 바라보며 이 마이크로 렌징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영상에 표현되어 있듯이 마이크로 렌징으로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은 우리 은하 중심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발사 예정인 또 다른 차세대 우주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도 바로 이 마이크로 렌징을 활용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광각 적외선 우주망원경 W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을 우주로 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주로 올라간 제임스 웹과 마찬가지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역시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대략 2.4m 크기의 주경을 갖고 있는데요.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넓은 하늘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허블로 찍었던 허블 울트라 딥필드 안에는 약 만여 개의 은하가 찍혔지만 만약 같은 관측을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하게 된다면 수천만 개의 은하들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이크로 렌징으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선 배경별 앞으로 또 다른 외계 행성이 지나가는 아주 까다로운 우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우연을 최대한 높은 확률로 포착하기 위해선 한꺼번에 아주 넓은 하늘을 보면서 한꺼번에 최대한 많은 개수의 별을 바라봐야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이렇게 넓은 화각의 하늘을 한꺼번에 촬영합니다. 게다가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또 다른 특별한 장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중심에서 밝게 빛나는 별빛만 싹 가려주는 코로나그래프죠. 심지어 망원경 안에 들어있는 작은 코로나그래프만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우주에 띄어올린 거대한 별빛 가림막 스타쉐이드까지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면 중심에 밝게 빛나는 별빛에 파묻혀서 그 속에 숨어있던 주변 외계 행성 자체의 모습까지 직접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케플러는 단순히 외계 행성에 의해서 밝기가 변화하는 중심 별빛의 변화를 통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면 낸시 그레이스 로먼은 외계 행성 자체의 모습까지 찍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별 주변에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인류는 또 얼마나 많은 외계 행성을 찾게 될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외계 행성들 중 지구처럼 생명과 문명이 번성한 곳들은 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번 5,000개의 기록을 넘어서 앞으로 10,000개, 10만 개의 기록까지 넘기는 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제 매년 3월 21일은 인류가 발견한 외계 행성이 5,000개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5,000 외계 행성의 날로 함께 기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